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타났다 시즌3 30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훈식 대변인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과 함께 하는데 강훈식 대변인이 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죄송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분 모시고 송구스럽습니다. 평생 이렇게 바쁜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요. 제가 근데 더 바쁜 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제가 바쁘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데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더 바쁜 분 스페셜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1부에서 예고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에서 아스팔트를 뛰어다녔던 청년이 30년이 지난 지금 집권 여당의 정책 사령탑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남 수정구 3선 국회의원 김태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의 3선 국회의원 김태년입니다. 네. 어떻게 팟캐스트는 여러 번 출연하셨습니까? 아주 여러 번이라면 몇 번이죠? 네네. 좀 출연 수차례. 네, 수차례. 예. 네. 방송하고 팟캐스트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편하세요? 화면 안 나오는 게 아무래도 더 편하죠. 카메라 없는 게. 아니 근데 아까 오시자마자 우리 방송하기 전에 최민희 의원께서 김태년 의원이 젊을 때 꽃미남이었다고. 네. 그래서 아주 제가 가늘고 여리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제보를 해서 트위터에다 우리 댓글 다시는 우리 동지 청취자들께서 올려서 좀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널리 좀 알려야 돼요. 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젊었을 때 꽃미남이었다. 사진을 올리셨어요. 대학교 때. 그런데 저희는 아드님을 올렸는 줄 알았어요. 이야. 너무 가늘어서. 옛날 사진이 다 없거든요. 네. 옛날에는 이제 이 사진이 이게 무슨 물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찍지도 않지만 또 보관도 안 합니다. 다 태우는데 그 친구가 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하나 보내줘서 우리 단톡방에 하나 올렸더니 그 사진을 보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때. 네. 계시는 건데. 뭐 꽃미남은 아니고요. 본판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과연 꽃미남인지 아닌지 이번에 웹자보를 만들 때는 그 얼굴로 웹자보를 만드는 걸로. 저를 쑥스럽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제공해 주세요. 그걸로 웹잡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 소개할 때 3선 의원이라고 소개했는데 17, 19, 20대 당선됐어요? 네. 18대는 왜 떨어지신 거죠? 아니 2등 났으니까 떨어졌죠. 네. 그때 그러면은 민주당이 거의 어려웠을 때.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막 당선되고 직후에 치러진 총선. 그런데 좀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129표 차. 전국 최소 표차. 129표 차. 새벽 3시에 결론 났습니다. 계속 엎치락뒤치락했겠네요. 그때 안 떨어졌으면은 안모 의원처럼 저도 수도권 4선 의원 내리사선 뭐 이런 거 붙이고 다녔을 텐데. 근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100표 정도 차이로 떨어지면 어떤 마음이세요?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이게 그냥 떨어져도 잠이 안 오잖아. 근데 정말 전국 최소득표 차이로 떨어졌다. 이거 어떤 심정일까요? 잘 잤어요. 그래요? 네. 잘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낙선 인사하고 동네 차 타고 돌면서 낙선 인사하고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동네 주민들께서 울고 그러니까 눈물 짓고 본인은 저렇게 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나 혹은 가족들은 정말 억울할 수 있잖아요. 우울증 걸릴 거야. 도와주셨던 분들은 많이 아쉬워하고 힘들어 하셨죠. 네. 근데 하여튼 본인은 저렇게 쿨하게 성격 같아요. 강호식 의원 말처럼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도 사실 약간 지각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눈꽃 없으시죠 요즘에? 이것저것 하시느라고. 예, 많이 바쁩니다. 많이. 그 당일도 바쁘신데 또 국정자문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맡고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회의가 많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국회와 그 통일동에 그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새벽부터 왔다 갔다 하는 회의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면담이 많아요. 면담이. 그렇죠. 요새 뭐 누가 그러던데요. 5천만의 민원 창구라고. 정부 부처 뭐 그 지자체 또 여러 뭐 사회 단체들
저렇게 많이 보고 싶어 하시네요. 근데 어쨌든 뭐 한 약 10년 만에 이제 정권을 되찾아온 거 아닙니까? 네. 또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는 뭐 열일하셨고 1등 공신이기도 한데 예. 가면 어떻습니까? 정권 교체하고 이제 한 달 좀 지났는데. 저는 그 국회에 들어온 게 여당 때 들어왔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당 하다가 지금 야당 하다가 다시 이제 네. 여당을 하는 건데요. 이제 모두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당으로서의 모두 전환.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다. 꼭 성공한 정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각오를 다시 하게 되고요. 그다음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이 뭘 먹고 살지 이 고민을 늘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그 김태년 의원을 모시자고 가장 열정적으로 움직이신 분이 최민희 의원이에요. 빨리 모셔야 된다 계속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 과제의 디테일이 이분 손에서 나와요. 그리고 아이디어는 내가 냈는데. 우리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면 출세한다니까. 그래서 그 꼭 모셔야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저는 17대 때 김태년 의원이라 그래서 년이 붙어서 이름이 참 이상하다. 그때. 그래갖고 김태랑 최고위원 계셨죠, 옛날에. 그분하고 막 헷갈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되게 젊은 분이셨다는데 그때 놀랐고. 19대 때 같이 의정활동 했었잖아요. 네, 했죠. 그때 그런데 느낌 어땠어요? 일 잘하세요. 일 잘하고 통 크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호탕한 남자를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웃는 것도 남자들이 이렇게 호탕하게 하하하 임꺽정식으로 웃는 분도 드물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을 되게 잘해요. 통도 크고 디테일도 강해요. 그래서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런저런 디테일과 조정을 하고 계셔서 국정기획 자문위도 같이 일하고 계시죠? 네. 네. 근데 잘 못 봐요. 워낙 바쁘셔서. 바쁘고 회의에서 잠깐 보고 이런 정도고요. 저는 이제 방송, 문화 뭐 요쪽만 특화돼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스타일이 없어서 아니고. 되게 좋아요. 네. 강원식 의원은 어때요? 저희는 김태년 원내에서 보는 관점으로도 워낙 바빠요. 회의에서 잠깐 보이고 국정기획 자문위에 가신다고 하고 예, 여기서도 저쪽으로 가셔야 되고 저쪽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되게 필요한 데가 많은 분이에요 지금. 그리고 정말 이게 홍길동 같이 분신술 써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하고 취합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최고 그 원내 대책회의가 있거든요. 정책자문회 조정회의도 있고 근데 그 회의 시간을 우리 정책위 의장 때문에 바꿀 정도로 조정을 해서 10분 10분을 다 땡긴 걸로. 그다음에 다시 또 정상으로 갔죠. 10분을 다 땡길 정도로. 네. 그게 원내대표가 아니라 정책위 의장 때문에. 그건 국정기획 자문위를 또 가셔야 되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려해 줄 정도로 실제로 바쁘다는 게 자타공인 다 되어 있고 또 그만큼 역할을 많이 하는 것들을 우리 민주당 여당에서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강원식 의원은 그 대선 때 경선할 때 그 안전 캠프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김태년 의원의 어떤 안전 지사 비판 발을 약간 또 상처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언제 때가 되면 저는 상태받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네. 때가 되면 우리가 안희정 지사를 모셔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죠. 어머 안희정 빨리 모시자. 안희정 네, 한번 지사님. 모셔봅시다. 아니, 근데 안지사- 두 분이 네. 통화하셨다면서요? 바로 그 다음 날 통화했죠. 바로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점심 먹고 있는데 안지사로부터? 예, 네. 안지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좋은 이야기 했어요 서로. 예. 경선 때 충분히 뭐 그런 좋은 공부하고 이야기 했고. 오갈 수 있죠. 네. 뭐 그 뒤에도 뭐 또 가끔씩 봅니다. 보고 또 좋은 이야기들 합니다. 예. 제가 안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평소에 예.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도 그렇고. 저도 많이 가슴이 아팠죠. 그치 이제 혹시 그 일 때문에 그렇다면 지나간 비유한데 박수현 대변인 전화만 받았어도 제가 그거를 안 올렸을 수도 있어요. 박수현 대변인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왜 그렇게 했니?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화를 전화 안 안 받잖아요. 받아서. 그래서 그냥 확 올려버렸죠. 그랬더니 뭐 실검에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났죠.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지금도 이게 저 네이버 검색해 보면 그게 연관 검색으로 뜨나요? 많이 올라가 있어요. 많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도.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근데 뭐 경선 때는 그럴 수 있고 지금은 뭐 다 화합하고 다 사이도 다시 회복되고 하니까. 그 안희정 지사가 광화문에서 대통령께 뽀뽀하는 걸로 예. 끝났다고 봐야지 그래요. 모든 게. 그죠? 안 지사 쪽도
좀 연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출연해 달라고 예, 하니까 예. 언제 이제 안지사 쪽에 스케줄이 되면 모시는 걸로. 그건 강훈식 의원님께 미션을 내리세요. 강훈식 의원님께요. 네. 아까 저기 우리 방송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던데요. 제가 뭐 안지사한테는 이야기를 좀 해서 설득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방송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책위 의장님을 구태여 억지로 힘들게 모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정책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우리 청취자들 중에 또 김태년이 누구지 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많죠. 그러니까 아니 물론 성남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뭐 아실 텐데 그래서 인간 김태현에서 약간 인물 탐구를 좀 해보고 네, 그러고 저도 나서 궁금해요. 예. 이게요, 진짜 이상한 게 가까이 지내는데도 저는 몰랐어요. 몰랐던 사실들이 여기 많이 적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가까이 있었지만 최민희 의원님에 대해서 그렇죠. 다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알아요. 젊은 날 최민희 의원님이 그 문 남성의 문 남성들이 선망하는 서로 띄워주기 하시는 거죠. 오늘 아니, 작정하고 이거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이건 이거는 알합니다. 정봉주가 증인이에요? 정봉주가 늘 증언하는 내용. 그건 정봉주의 증언으로부터 아는 게 아니고 최민희 의원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엄마 그래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지역구가 성남 수정구죠. 예, 성남 수정구입니다. 그런데 고향은 그 수도권이 아니고 호남 출신입니다. 전남 순천. 순천입니다. 전남 순천. 그 흑수저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어려웠었습니까 지금? 글쎄요, 뭐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죠. 아버지는 그 당시 제가 태어날 때 이제 그때 어렸을 때는 철공소 직공이셨고, 어머니는 생선 행상도 하시고 이제 또 시장에서 자판 놓고 또 생선 장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자식들 밥을 굶기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밥을 굶어봤던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순천 가서 뭐 자랑하지 마라. 인물 자랑하지 자랑하지 마라. 마라. 그래서 꽃미남이셨구나. 그래요. 그래서 순천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학에 합격하셔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거죠. 예. 재수하고. 재수하고. 예. 그런데 원래 꿈이 기자셨다고 하는데 기자는 뭐 고등학교 때쯤 돼서 가졌던 뭐 뒤에 직업 선택한다면은 기자를 했으면 좋겠다. 뭐 조금 이제 좀 정의 뭐 이런 걸 알아갔을 때니까. 근데 어렸을 때의 꿈은 자꾸 바뀌잖아요. 뭐 축구 선수도 됐다가 대통령도 됐다가 군인도 됐다가 한동안은 군인을 하고 싶었었죠. 중학교 때는. 저기 군인들이 막 정권 잡고 이랬을 때입니까 그때? 그렇죠. 아니 그때 좀 이제 초등학교 때는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이고 중학교 때는 이제 중학교 때도 그랬고. 근데 중학생이 무슨 권력이 탐나서 그랬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제복 같은 게 뭐 있었나요? 두 개 다였지 않았을까? 왜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중학교 그렇죠. 때부터 대통령.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네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동문입니다. 경희대학교. 예, 동문인데. 경희 왕립대학교. 예. 왕립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세요? 그것도 87년에? 그러면 87년이면 뭐 당연히 6월 항쟁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두에 서서 그 투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땠어요? 예, 그 당시에 학교 다녔던 이른바 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또 넥타이 메고 직장 다녔던 직장인들, 그리고 국민들 다 아스팔트로 나와서 좋은 세상 만들자고 함께 뜸 모으고 힘 모으고 그랬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운동이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 앞에서, 그 많은 시민들 앞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린 친구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다. 겁없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늘. 그래서 한편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한테 있어서는 최대 큰 짐이죠. 짐이죠, 짐. 예. 평생 안고 가는 짐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이 잘못하니까 학생들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20살, 21살 이런 학생 꽃다운 나이에 연애도 좀 하고 캠퍼스에 낭만도 즐기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와서 돌과 화염병을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연애는 하셨을 거예요. 연애는 하면서도 예. 이렇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네요. 그 어목한 유신치하에 연애로 만난 근데 제가 워낙 그때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이 뜻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연애 같은 걸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뒤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다 했더라고. 다 하고 있었더라고. 순진했었네. 예. 그러면은 지금 아내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성남에 이제 눌러 예. 살면서 그 청년운동 할 때 그때 단체에서 만났어요. 그 제가 이제 청년단체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회원이었죠. 같이 이제 그런 시민활동하면서 만나셨네요. 그러니까 동지이자 예, 뭐, 애인이자 예, 그런 예, 거네요. 예. 그러면은 성남에서 사실 성남이 시민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곳 아닙니까? 예전부터. 예, 예. 그러면은 본인이 일부러 내가 성남에 가서 정착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남으로 이주하신 아니요 건 전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데모하러 성남 갔다가 성남에 눌러 살게 된 거예요. 그냥. 예, 예. 그래서 아내도 만나고. 데모하러 성남.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님도 보고 뭐 그런 거네. 대마로 예. 성남에 왜 가셨어요? 데모하러 갔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가셨을까? 대마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성남에서 데모 많이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 뭘로 대마했는지? 근데 이제 뭐랄까 이제 성남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렇게 혁명의 에너지 응? 이런 게 그때 막 느껴졌어요. 성남을 가는데 그래서 내가 평생 여기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대학을 마치면서 하게 되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청년단체 들어가서 재하운동하고 저 동네 왠가 심부름 다 하고 뭐 청년단체 회장도 하고 그 성남이라는 곳이 과거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 강주 대단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주를 했고 그 이후로 거기 눌러 사시면 정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과 함께 이제 그럼 시민운동 하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성남이 원래 저기 원주민들도 계셔요. 그렇죠. 뭐 예. 느닷없이 만들어진 예. 도시는 아닌데요. 그 이제 성계천 철거민들 이제 차로 실어다가 네. 천막 치고 그 뭐 이렇게 시작된 동네 아닙니까? 원 성남이 그러니까 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의 팔도민들이 다 모여서 정 나누면서 사는 도시인데 이게 이제 성남이라고 하는 데가 특징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본도심, 구도심이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분당의 신도시가 있고 더 신도시인 저기 판교가 있고 또 더 신도시인 위례가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지역구는 원래 성남, 원성남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참 따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득 수준으로 보면은 뭐 분당이나 뭐 판교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낮을지 모르겠으나 정들 많고 따뜻하고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자원봉사 단체 있잖아요. 예. 자원봉사 단체가 엄청 많아요. 그 소득 수준은 낮고 어렵게 살면서도 그래도 이웃과 주변과 더불어서 함께 살겠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좋습니다. 예. 그런 게. 그럼 그렇게 이제 시민운동을 성남에서 쭉 하시고 어떤 뭐 의식과 뭐 어떤 목표가 있었을 텐데 시민운동 하시면서 정치권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한 계기라든가 뭐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학생운동이나 재하운동 자체가 정치하고 무관하지는 않죠. 그렇죠. 예, 네. 늘 정치적 사안, 우리 사회의 정치적 현안들을 가지고 그 활동들을 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무슨 개선해 보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도 정치권에 들어간 것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죠. 제도 정치권에 들어가게 된 건.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2002년도 민주당에서 경선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국민 참여 경선. 그렇죠. 그게 이제 최초로 국민 참여 경선을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저는 성남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막 선거인단 모집하고 이제 이런 것 조금 했었죠. 자원봉사.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리고 후보가 됐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도 정치권에 들어갈 생각을 제가 못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후보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 요구 뭐 이런 주장도 뭐 나오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노무현 일병 구하기 뭐 이런 게 전국적으로 진행이 네, 됐지 네. 않습니까? 저도 당연히 거기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뭐 그래서 서명운동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근데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안 받아줬죠. 그런 주장들을 안 받아줬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사례도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노무현 일병을 제대로 구하려면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면 아예 당을 만들어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노무현을 지키자 이제 이런 게 계획이 됐죠. 그때 유시민 뭡니까 유기홍 그다음 전주의 이광철 의원 전 의원 그다음에 문성근 좋아하시는 문성근 대표 이렇게 그래서 개혁당을 만들게 됐어요. 그 당을 개혁정당? 만들게 된 겁니다. 당을 만드니까 이제 제도 정치 그냥 이게 노무현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당을 만들었고 당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제도 정치권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원상으로는 제가 그 개혁당의 넘버 2였습니다. 전국 운영위원장. 그때 그래서 그 개혁정당이 어떻게 민주당과 합쳤나요? 열린우리당이 됐나요 그때? 이제 민주당이 분당하고 예. 민주당이 분당해서 그 분당된 민주당과 그다음에 독수리 오영재 예. 당시 한나라당의 독수리 오영재 그다음에 이제 개혁당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예. 이렇게 그래서? 합쳐서 열린 우리당을 만들게 된 거죠. 예. 그게 2003년 11월. 그렇게 해서 이제 제도권 내로 들어오셨고 또 10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활동하셨는데 그 재래시장 특별법 만들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했다 그래요. 네. 왜 재래시장에 관심을 두셨어요? 그건 우리 열린우리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첫 번째로 추진했던 프로젝트였는데 그게 그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이게 이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군 이래 최초로 자영업을 지원하는 국가가 자영업을 지원하는 최초의 그 제도다 법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저한테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당시 산자위 처음에 국회 들어가서 산자위에 소속돼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재래시장이 산자위 소관 업무입니다. 중기청 업무니까. 근데 제가 시장통 출신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좌판하셨군요. 네, 어머니가 이제 네.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고, 제가 이제 어린 때 자전거를 제가 짐바로 배웠어요. 짐바로. 이제 짐 싣고 다니는 짐바. 큰 자전거. 네,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머니가 장사하시는 순천에 가면 역전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도매상들은 다 어디에 가 있냐면 아랫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랫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배달을 해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소매를 하시는 거죠. 도매에서 떼다가. 그런데 이제 그걸 뭐 아버지가 하시기도 하고 뭐 거기서 어떨 때는 실어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려고 짐바로 배웠어요. 그 뭐 어떤 겨울날은 이제 생선 싣고 어머니가 팔 생선을 싣고 다리를 건너다가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생선이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 쫙 뿌려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클 때에 어머니로부터 받는 그 이른바 학비 등록 월사금 용돈 여기에는 다 생선 비린내가 항상 배어 있었죠. 혹시 학교에서 놀림을 안 받았어요? 비린내 난다고? 전혀. 그런 건 없었고. 공부를 전혀? 잘했을 거야. 그러면 아니면은 감히 누가 그런 말. 저거 이제 어렸을 때 꽃미남이 그랬지. 아니 몸에서 비린내가 왜 납니까? 돈에서 비린내가 아니, 났다고. 일 도와주고 하다 보면 네. 옷에 이제 비린내가 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니었고, 예,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시장에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법까지 제정하시려고 노력하셨고. 법을 제정했죠. 했고, 예. 예. 법을 제정했죠. 예. 지금 그럼 성남에서 이재명 시장이 하고 있는 왜 청년 배당 그것을 바우처로 줘가지고 네. 그 재래시장에서만 쓰게 한다든가. 재래시장하고 이것도 골목상점들한테 쓰게 하죠.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 제도가 매우 좋아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는 네. 정부적 차원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 된 거 아니에요? 이번에 한가위 때 하기로 한 예, 최대 지금 오늘도 아침에도 이제 어떤 항목을
어떤 정책 항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각종 복지 그 정책에 의해서 현금으로 드리는 게 있잖아요, 국민들께. 어떤 항목, 종목을 요 지역 화폐나 상품권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지금 아침에도 논의를 했었는데 용역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 복지 제도가 그렇죠. 결합을 해서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서민들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죽는다고 네, 난리니까. 600만 자영업자가 너무 힘들어하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성남에서 사신 게 꽤 오래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오래됐죠. 얼마나 제가 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성남 처음 간 게 86년, 그 아예 보따리 싸서 간 게 89년. 30년쯤 되셨네요. 어떻게 성남이 그때하고 제2의 지금하고 고향이다. 네. 네, 그러니까 태어나서 나서 자란 데보다 순천보다 성남에서 산 세월이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은 어떻게 보면은 제 청춘의 어떤 꿈, 뭐 열정, 또 땀이 있었다고 한 땀, 이런 게 다 고스란히 이게 녹아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곳이죠. 정치를 떠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역구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 인생 자체 이렇게 되는 데가 성남입니다. 근데 김 의원이 처음 가셨을 때 성남하고 지금의 성남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사실은 뭐 인구가 100만이 넘는 100만 큰 도시예요. 조금 못 되죠. 좀 못 됩니까? 100만에 가까워진 도시인데. 근데 이제 인구도 인구지만 외형적으로도 아까 뭐 분당, 판교, 위례신도시 뭐 이렇게 생겨서 외형적으로도 아주 많이 커진 도시이지만 내용적으로도 아주 많이 좋아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어떤 복지 정책, 그다음에 어떤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그다음에 이제 경제와 관련이 있는 어떤 기업과 관련한 뭐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우수한 도시에 속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성남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아까 이제 그 청계천 이주민 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급조된 산기슭에 그 급조된 도시 이제 이래서 여러 가지 주거 환경도 어렵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남에 대한 인식이 그닥 긍정적이질 않았었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가장 유명한 도시이고 또 뭐 성남에 이사 오려고도 하고 또 이미지 자체도 많이 밝아지고 했기 때문에 그 30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국회의원 하면서 또 교육 문제에 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교육에 신경을 많이. 그래서 제가 19대 4년 동안 교문위에서 일을 했거든요. 성남은 독특하게 성남형 그 교육 지원 사업, 그러니까 김상곤 교육감이 했던 혁신 교육을 점점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학교를 다 합니다. 모든 학교를. 그거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혁신 교육에다가 지자체에서 더 예산이나 뭐 이런 계획들을 얹어서 모든 학교가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성남이 이렇게 발전한 데는 김태년의 몫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김태년 의원이 열심히 자락을 깔아놓고 다 바꿔놓은 위에 이재명 시장이. 그러니까 이 시장 운 좋은 사람이구만. 진짜 운이 좋군요. 어제도 같이 술 먹었는데요. 그래요. 뭐 이 시장은 제가 잘해서 그랬다는 얘기 절대 안 하죠. 본인이 훌륭해서 했다는 거죠. 본래 정치는 그렇잖아요. 그래 아주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됐어요. 지금 성남이 국회의원 지역구가 몇 군데죠? 4개입니다. 4개인데 스코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금 3대1. 3대1. 한 군데만 더 찾아오면 되네 이제. 다음 총선 때. 은수미가 당선되면 되는 거예요. 은수미 의원이 아깝게 떨어져서 3대1이 되었죠. 김태년 의원이 덜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많이 전 조직을 다 동원했어요. 그래 다음 총선 되면 4대0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4대0.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최민희 의원은 우리 저 김태년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지금 살아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살아온 얘기 중에 생선 좌판 그 생선이 어떤 때 막 넘어져서 생선이 쫙 그게 영화처럼 영화처럼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김태년 의원하고 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다른 의원과는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게 좀 애잔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찾았어요 오늘.
아니 이 등치의 그 애잔함이 소유자도 있어요. 애잔합니까? 네, 그게 있어요. 마음이 되게 약하세요. 제가 슬픈 네, 표정을 자주 짓습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나 몰랐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도시에서 자란 저희들에겐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 나 웃음 많고 박다고. 그거는 뭐, 맞아. 모두가 근데 그러는데. 그런 약간 애잔함이 있었는데 이제 풀렸어요. 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이제 김 의원처럼 흑수저 출신들도 많고 시골 출신들도 많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 보면 뭐 아버지 지역구 뭐 세습하거나 혹은 참 큰 사학 뭐 그런 뭐 이런 게 많더라고. 그래서 진짜 서민들의 마음을 알까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시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신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좋은 법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정치권에 많이 들어가는 게 좀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면서 그래서 제 지역구에서도 네. 제가 제일 인기 있는 데가 전통시장입니다. 그렇겠네. 그리고 거기는 잘 만들어놔서 제가 좀 조금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대형 마트하고도 경쟁해서 이기고 있어요. 대형 마트 시장 이름이 뭐야 한번 세고 주세요. 중앙시장, 현대시장. 성남 중앙시장과 네, 성남 중앙시장은 중앙시장, 유명한 데지. 성남 현대시장. 그래요. 한 번씩 가보시기 바라고 여러분. 예. 아니 그 성남 중앙시장, 현대시장의 성공을 다른 재래시장에도 네.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좀 퍼뜨려 주세요. 많이 견학들 많이 와요. 그래요? 전국에서. 예. 예. 제가 사는 곳 국회의원이 김영호 의원인데 한번 네. 김태년 의원한테 보내야겠군요. 네, 재래시장은 저렇게 하는 건데. 아,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보내야겠군요. 충분히 교육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고, 인간 김태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우리, 현안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87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딱 30년 지났습니다. 지금 2017년이니까, 87년대 정말 스스로 이제 거리로 나가셨으니까, 작년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촛불 든 것도 다 보셨을 테고, 어떻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30년을 맞는 87항쟁. 어떻게 보면 87년 6월 항쟁이 미완의 혁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어떤 이 성과와 이 실적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조금 그 미완의 혁명의 빚이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갚아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지난 정권 9년을 보면서 참담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 정말 위대하게 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주셨는데 뭐 어떤 감회도 감회지만 결의, 각오 이게 더 지금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선거 때 가졌던 그 긴장 모드를 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늘 있어요.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그렇죠. 그 1,700만의 그 촛불 시민들 그리고 5천만 국민들한테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간단한 역사에서 보면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크게 어떻게 보면 한 획을 예. 긋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대충 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예. 그때는 이제 그때 제가 말지 기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전국을 누볐어요. 근데 그때는 중심에 학생이 있었어요. 학생이라는 독특한 그때 이제 선도적인 집단이. 그런데 지난 촛불의 주체는 전 국민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그게 되게 바뀐 거예요. 말은 완전 폐간했나요? 말은 폐간된 거죠. 완전히? 예, 원래 이제 민원연 기관지로 시작을 했고, 그랬다가 이제 진보적인 잡지로 매김됐다가 한겨레 신문에서 한겨레 20일을 하다 보니 초기엔 조금 경쟁을 하다 나중엔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래 운동권의 잡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민노당하고 합쳤죠. 그랬다 소멸됐습니까? 네. 네. 참 옛날에 말지 많이 봤는데. 네. 복간 이런 건 없겠죠? 지금 복간하려면 아주 생기발랄한 새로운 진보의 지평을 그쵸? 내놔야 되는데 그런 유능한 분들이 말지 재건에 힘을 쏟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엔 그쵸? 또 오프라인 잡지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SNS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시대의 월간지는 정말 의미가 적어졌어요. 그렇죠. 하루하루 뭐 새로운 소식이 막 쏟아지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와서 집권 여당 정책위 의장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와줘요.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지금 많은 우리 청취자들께서 혹은 또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걱정하는 게 대통령이 추경에 대해서 여러 번 심각한 거고 야당 보고 도와달라고 협조도 요청하고 했는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죠?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추경이 국회에 넘어와서 통과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예. 이게 다 민생과 관련한 그런 예산이고 더구나 이제 이번에는 대부분 일자리를 만들거나 또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걸 통과를 안 시키고 국민들로부터 무사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사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전국의 지자체에서 또 간절히 그렇죠.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어서 결국은 저는 뭐 통과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나 또 뭐 다른 야당들이 이걸 다른 사안하고 지금 연계를 시켜가지고 시켜가지고 지금 심사를 뭐 거부하거나 또 인사청문회 주로 지체하거나 뭐 태업하거나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것대로 뭐 의견 내시되 추경은 추경대로 민생의 문제니까 우리 국민의 삶의 문제니까 이건 이것대로 좀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나 또 국민의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는 지금 추경 심사가 상임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협조로 돌아선 겁니까? 예. 현재는 또 이제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만일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계속해서 비협조적이고 국민의당은 협조적으로 하면 어떻게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할 수도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장이 백지원 위원장이 심사 기일을 지정을 했거든요. 예비 심사 기일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일이 지나면 예결위에 상정하고 예결위에서 바로 본심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요걸 잠깐 설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 청취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추경도 예결위를 거치지요. 그리고 각 상임위에 예결 소위를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각 상임위에 상정을 하고 추경이 정부로부터 이제 통째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각 해당 상임위에서 이른바 예비 심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예비 심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꼭 이 과정을 거쳐야만 예결위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예비 심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근데 지금 예결위에 이게 지금 상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네. 예결위가 상정이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이렇게 지금 기일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상정하고 예결위 심사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기획자문위 부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 활동 기한이 끝났습니까? 국정기획자문위. 원래 6월 말이었는데 15일 연장했죠. 7월 5일까지였는데 11일 연장해서 7월 15일까지입니다. 7월 15일까지. 이유는 이제 거의 작업은 끝났어요.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국정과제. 그러니까 5년간의 국정 로드맵을 다 완성을 한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재원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78조 원의 재원 대책까지 다 탑재를 한 계획서를 다 만들었는데요. 대통령께서 바쁘셔가지고 외국을 다니셔가지고 보고를 못해가지고 기한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럼 한 2달 정도 활동한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원래 50일 플러스 20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한 2달 안에 끝내게 되는 거죠. 2달 안에. 어떻게 보람 좀 느끼세요? 보람 크죠, 보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우리가 물론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내건 203개의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재설계를 한 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만들어지면 5년간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길이 쫙 보이잖아요. 훤해지잖아요. 그 길을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가는 것과 어디 모호한 상태에서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이번 기간에서 그 작업을 한 거니까 엄청나게 보람을 느끼는 느끼고, 거죠. 네. 더더욱이나 야당하다가 지금 집권을 여당. 해가지고 지금 네. 국가 운영에 틀을 짰는데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이게요.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보통 국민들은 집권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냥 철인들이 나타나서 뛰어난 그냥 차차차차 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근데 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준비할 것도 많고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청와대 세팅, 그다음에 내각 세팅 이렇게 해가잖아요. 한쪽에선.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세팅된다고 해서 국정과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유영민 위원장님이 미래부 장관이 된다고 해서 이쪽 부분을 쫙 꿰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렇게 내각을 구성하고 인적 준비를 하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제 각 그 100대 과제를 각 부처별로 쫙 정리해 주는 거니까 진짜 중요한 작업이죠. 그러니까 아쉬움은 있는 거죠. 예, 예. 어떤 아쉬움이냐면 이제 보통 정상적인 선거를 했으면 2달간의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치게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때 이제 그러면 조직 개편도 하고 그다음에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런 국정과제 그렇죠. 로드맵도 예, 만들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른바 권리 선거를 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한편에서는 막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를 해가는 과정에 이게 좀 어수선하잖아요. 이런 와중에 이제 요 국정기획위원회를 돌리면서 이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대통령께서 좀 마음을 좀 크게 쓰셔가지고 충분한 인원을 가지고 충분한 예산과 충분한 인원을 가지고 좀 해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급적이면 적은 인원으로 돈 덜 쓰고 예. 이렇게 지침을 주신 바람에 사실은 인력이 조금 부족했죠. 그러면- 조금 더 예. 많은 사람들 이렇게 뭡니까 이 정책에 좀 더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을 더 모셔서 작업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근데요,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조금 있었겠는데. 특수활동비를 대폭 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옛날 같으면 인수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활동비라는 걸 지급을 하거든요. 아하. 예, 실비로 물론 실비로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정부에 뭐 이렇게 지침이 있더라고요. 규정이 있더라고. 근데 하루는 김진표 위원장님이 저를 불러요 아침에 회의 끝나고 그래 갔죠. 김 의장 이게 보니까 과거에도 보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활동비를 지급을 안 했네요. 이게 돈 안 주겠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진짜 못 받았죠. 야, 이거. 예. 그리고 지금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부처 돈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게 아쉽다는 거 아니, 아닌가? 그러니까. 예. 인력이라든가 이래서 이제 아쉬운 점 말씀하셨는데 정부 부처 보고 받는 과정에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최민희 의원님이 제일 아쉬워하셨죠. 근데 네. 초기에 이제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부 부처에서 우리 문재인 이 대통령이 걸었던 또 민주당이 걸었던 공약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이 공약에 어떤 철학이 녹아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어떤 숨결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라고 하니까 좀 기계적으로 보고를 한 경향이 초기에 좀 있었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해도를 넓혀가면서 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또 정부하고 충분한 논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이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별 문제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아주 좀 활발하게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김진표 위원장께서 아주 처음에 첫 회의 때 점령군 행사하지 마라. 이렇게 일은 정확하게 하더라도 태도는 매우 겸손하게 하라고 하는 지침을 주셔서 우리 자문위원들이나 전문위원들이 그 지침을 비교적 충실하게 따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대통령은 뭐 연일 계속 협치에 대한 뭐 중요성도 얘기하고 있었고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야당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뭐 김원희 같은 경우에도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서 뭘 한다 그래도 지금 정치 어떤 구조상 야당이 협조를 안 해주면 뭔가 앞으로 전진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안 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계속 물밑 협상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아니면 대화는 합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정책위 의장들하고 세 번을 아이고 예. 네, 세 번을 만났죠.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난 것도 있고 비공개적으로 만난 것도 예. 있고 그다음에 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또 원내 협상들을 합니다. 뭐 다 멈춰 있는 것은 아닌데 좀 안타까운 건 있죠. 조금 정치 문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직 그 야당이 여의도 정치 문법 이건 좀 이렇게 여의도 정치 문법이랑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 고전적 그 예. 정치 문법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의 정치 문법은 바뀌어 버렸거든요.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게 이른바 촛불 시민혁명이 이루어지는 토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바라보는 눈도 틀려졌고 그 다음에 수준도 달라져 버렸고 근데 여기에 지금 야당이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반영이 지금 한 자리 숫자 지지율 한 자리 숫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선거에 졌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이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간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선거를 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냉정하게 지금 이 정치권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여당으로서 어떤 집권당은 무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또 자기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권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주장에 대하여 이렇게 충분히 경청하고 또 받아들여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또 받아들일 그런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국민들의 뜻과 힘 이거에 의해서 정치권은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김태년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한 거 보면 이 정책위 의장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네. 근본적으로 정책위 의장이 근데 뭐 하는 자리입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아니 당 삼력 그래 구체적으로 아니 그것도 모르고 부르셨습니까? 아니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예. 정치자를 위해서. 예.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사실 뭐 원내 대변인 뭐 여러 가지 뭐 원내 대표 저 직책이 많습니다만 정책위 의장 가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인가? 뭐 한 사람인가?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아니 그냥 여당 정책위 의장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을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을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잘 이행이 돼야 되거든요. 계획한 대로. 물론 또 중간에 이게 조금 계획이 좀 잘못됐다 그러면 수정할 수도 물론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세 군데서 이걸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청와대에서 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편하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 정책위가 이제 이걸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입법으로 할 것은 입법. 물론 개별 의원들이 법안을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또 정책위에서 이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들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이게 충분하게 정부에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또 들여다보고 또 관리 감독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정책위가. 그러니까 주로 입법을 쭉 진행하는 총사령탑이 되시나요? 예산도 마찬가지죠. 예산과 입법. 집권당은. 그러니까 핵심이네요.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집권당은 이 국정과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당 차원에서 관리하는 역할 이런 걸 맡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정부 3기의 초대 정책위 의장이에요. 민주당에.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자, 아까 잠깐 언급하셨어요. 이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각오 한마디 듣고 오늘 방송 마치는 걸로 하죠.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많이 져야 된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 이 민주당 정부가 성공을 해야 이 대한민국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게 1,700만 촛불 시민, 5천만 국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고요. 특히나 이제
민주주의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도록 완전히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권력기관 개혁할 거 개혁하고 예. 다 제자리에 돌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이런 네. 각오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공정한 경제 생태계. 이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은 또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또 첫 번째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잘 돼야 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는 문제.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거죠. 이 남북의 긴장 상태. 물론 뭐 어제 또 ICBM 예. 급입니다. 급을 또 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든 테이블로 불러내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들 이건 또 이렇게 미룰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매우 전략적으로 매우 지혜롭게 슬기롭게 해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는 문제가 또 결국은 또 우리 경제하고도 경제 활력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잘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결국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매우 유능하더라, 잘하더라, 이런 평가를 받아서 다음에 또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국정기획 자문위 활동을 이제 마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마칩니다 하고 끝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뭐 책자라든가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뭔가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각 분과별로 지금 당에 해당 정조위 상임위 의원들하고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마지막 또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다녀오시면 대통령께 이제 정리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또 국민 보고를 하시게 돼요. 국민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걸로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한 서너 종, 세 종이든가요, 네 종이든가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뭐 책자도 만들고 뭐 또 이렇게 뭡니까 소책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뭐 이걸 유료로 팔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예, 여러분 농담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선영 의원님, 오늘은 1시간만 저희랑 같이 하셨는데요. 네. 다음에 1, 2부 다 2시간으로 한번 하시죠. 워낙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말씀도 잘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좀 뭉텅뭉텅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또 민주당의 어떤 정책 방향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적으면서 들어야 돼요. 다음에 시간을 좀 2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출연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의원님도 2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을 꿈꿔요 함께 더 민주 더불어민주당 뒤에 직업 선택한다면은 기자를 했으면 좋겠다. 뭐 조금 이제 좀 정의 뭐 이런 걸 알아갔을 때니까. 근데 어렸을 때의 꿈은 자꾸 바뀌잖아요. 뭐 그렇겠죠. 축구 선수도 됐다가 예. 대통령도 됐다가 군인도 됐다가 한동안은 군인을 하고 싶었었죠. 중학교 때는. 네. 저기 군인들이 막 정권 잡고 이랬을 때입니까 그때? 그렇죠. 아니 그때 좀 네. 이제 초등학교 때는 박정희 대통령 중학- 그 시절이고 중학교 네. 때는 이제 중학교 때도 네. 그랬고. 근데 중학생이 무슨 권력이 탐나서 그랬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제복 같은 게 뭐 있었나요? 두 개 다였지 않았을까? 왜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중학교 그렇죠. 때부터 대통령.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네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동문입니다. 경희대학교. 예, 동문인데. 경희 왕립대학교. 예. 왕립대학교. 총학생 회장 출신이세요. 그것도 87년에?
그러면 87년이면 뭐 당연히 6월 항쟁을 떠올릴 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두에 서서 그 투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땠어요? 예, 뭐 그 당시에 그 학교 다녔던 이른바 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또 넥타이 메고 직장 다녔던 직장인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다 그 아스팔트로 나와서 좋은 세상 만들자고 함께 뜸 모으고 힘 모으고 그랬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 운동이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 앞에서 그 많은 시민들 앞에서 어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린 친구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다. 겁없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늘 그래서 한편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한테 있어서는 최대 큰 짐이죠. 짐이죠, 짐. 예. 평생 안고 가는 짐인 거죠. 그러니까 예. 정치권이 잘못하니까 학생들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20살, 21살 이런 학생 꽃다운 나이에 연애도 좀 하고 캠퍼스에 낭만도 즐기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와서 돌과 화염병을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연애는 하셨을 거예요. 연애는 하면서도 예. 이렇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네요. 그 어목한 유신치하에 연애로 만난. 근데 제가 워낙 그때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이 뜻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연애 같은 걸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뒤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다 했더라고. 다 하고 있었더라고. 순진했었네. 예. 그러면은 지금 아내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성남에 이제 눌러 예. 살면서 청년운동 할 때 그때 단체에서 만났어요. 그 제가 이제 청년단체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회원이었죠. 같이 이제 그런 시민활동 하면서 만나셨네요. 그러니까 동지이자 예, 뭐, 애인이자 예, 그런 예, 거네요. 예. 그러면은 성남에서 사실 성남이 시민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곳 아닙니까? 대통령 막 당선되고 직후에 치러진 총선. 그런데 좀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129표 차. 전국 최소 표차. 129표 네, 새벽 3시에 결론 났습니다. 계속 엎치락뒤치락했겠네요. 그때 안 떨어졌으면은 안모 의원처럼 저도 수도권 4선 의원, 내리사선 내리사선. 뭐 이런 거 붙이고 다녔을 텐데. 근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100표 정도 차이로 떨어지면 어떤 마음이세요?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이게 그냥 떨어져도 잠이 안 오잖아. 근데 정말 전국 최소득표 차이로 떨어졌다. 이거 어떤 심정일까요? 잘 잤어요. 그래요? 네. 잘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낙선 인사하고 동네 차 타고 돌면서 낙선 인사하고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동네 주민들께서 울고 그러니까 눈물 짓고 본인은 저렇게 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나 혹은 가족들은 정말 억울할 수 있잖아요. 우울증 걸릴 거야. 도와주셨던 분들은 많이 아쉬워하고 힘들어 하셨죠. 네. 근데 하여튼 본인은 저렇게 쿨하게 성격 같아요. 강호식 의원 말처럼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약간 지각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눈꽃tou치 없으시죠 요즘에? 이것저것 하시느라고. 예, 많이 바쁩니다. 많이. 그 당일도 바쁘신데 예. 또 국정자문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맡고 계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회의가 많고요. 왔다 그렇죠.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국회와 그 통일동에 그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새벽부터 왔다 갔다 하는 회의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면담이 많아요. 면담이. 예. 그렇죠. 요새 뭐 누가 그러던데요. 5천만의 민원 창구라고. 정부 부처 뭐 그 지자체 또 여러 뭐 사회 단체들 저를 이렇게 많이 보고 싶어 하시네요. 근데 어쨌든 뭐 한 약 10년 만에 이제 정권을 되찾아온 거 아닙니까? 네. 또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는 뭐 열일하셨고 1등 공신이기도 한데 예. 가면 어떻습니까? 정권 교체하고 이제 한 달 좀 지났는데. 저는 그 국회에 들어온 게 여당 때 들어왔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당 하다가 지금 야당 하다가 다시 이제 네. 여당을 하는 건데요. 이제 모두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당으로서의 모두 전환.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다. 꼭 성공한 정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각오를 다시 하게 되고요. 그다음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이 뭘 먹고 살지 이 고민을 늘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그 김태년 의원을 모시자고 가장 열정적으로 움직이신 분이 최민희 의원이에요.
빨리 모셔야 된다 계속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 과제의 디테일이 이분 손에서 나와요. 그리고 아이디어는 그- 내가 냈는데. 우리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면 출세한다니까. 그래서 그 꼭 모셔야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저는 17대 때 김태년 뭐 실검에 올라가고 뭐 난리가 났죠. 지금 아니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네, 네. 지금도 이게 저 네이버 검색해 보면 그게 그 뭐, 연관 검색으로 뜨나요? 많이 올라가 있어요. 많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도.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근데 뭐 경선 때는 그럴 수 있고 지금은 뭐 다 화합하고 다 사이도 다시 회복되고 하니까. 그 안희정 지사가 광화문에서 대통령께 뽀뽀하는 걸로 네. 끝났다고 봐야지. 그래요. 모든 게. 그죠? 안 지사 쪽도 좀 연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출연해 달라고 예, 하니까 예. 언제 이제 안 지사 쪽에 스케줄이 되면 모시는 걸로. 그건 강훈식 의원님께 미션을 내리세요. 강훈식 의원님께요? 아까 뭐 저기 우리 방송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던데요. 네. 제가 뭐 안지사한테는 이야기를 좀 해서 설득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우리 방송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책위 의장님을 구태여 억지로 힘들게 모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정책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우리 청취자들 중에 또 김태전이 누구지 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많죠. 그러니까 아니 물론 성남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뭐 아실 텐데 그래서 인간 김태현에서 약간 인물 탐구를 좀 해보고 네, 그러고 저도 나서- 궁금해요. 예. 이게요, 진짜 이상한 게 가까이 지내는데도 저는 몰랐어요. 몰랐던 사실들이 여기 많이 적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가까이 있었지만 최민희 의원님에 대해서 그렇죠. 다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알아요. 젊은 날 최민희 의원님이 그 문 남성의 문 남성들이 선망하는 네. 서로 띄워주기 하시는 거죠. 오늘 아니, 작정하고 이거는 아주 나가셨나 봐.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이건 이거는 알아갑니다. 정봉주가 네, 증인이에요? 정봉주가 늘 증언하는 내용. 아, 그건 정봉주의 증언으로부터 아는 게 아니고 네. 최민희 의원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엄마 그래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지역구가 성남 수정구죠. 예, 성남 수정구입니다. 그런데 고향은 그 수도권이 아니고 호남 출신입니다. 전남 전남 순천. 순천입니다. 전남 순천. 그 흑수저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어려웠었습니까 지금? 글쎄요, 뭐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죠. 아버지는 그 당시 제가 태어날 때 이제 그때 어렸을 때는 철공소 직공이셨고, 어머니는 생선 행상도 하시고 이제 또 시장에서 자판 놓고 또 생선 생선. 장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자식들 밥을 굶기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밥을 굶어봤던 기억은 없습니다. 예. 근데 순천 가서 뭐 자랑하지 말아요. 인물 자랑하지 마라. 아, 그래서 꽃미남이셨구나. 그래요. 그래서 순천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대학에 합격하셔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거죠. 예, 예. 예. 재수하고. 재수하고. 예, 예. 그런데 원래 꿈이 기자셨다고 하는데 기자는 뭐 한 고등학교 때쯤 돼서 가졌던 뭐 뒤에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타났다 시즌3 30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훈식 대변인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과 함께 하는데 강훈식 대변인이 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한 분 모시고 송구스럽습니다. 평생 이렇게 바쁜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요. 제가 근데 더 바쁜 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제가 바쁘다고 감히 말할 수가 알았습니다. 없는데 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더 바쁜 분 스페셜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1부에서 예고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에서 아스팔트를 뛰어다녔던 청년이 30년이 지난 지금 집권 여당의 정책 사령탑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남 수정구 삼선 국회의원 김태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삼선 국회의원 김태년입니다. 네, 어떻게 팟캐스트는 여러 번 출연하셨습니까? 아주 여러 번이라면 몇 번이죠? 네네. 예, 좀 출연 수차례. 예, 네. 수차례. 예. 네. 방송하고 팟캐스트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편하세요?
화면 안 나오는 게 아무래도 더 편하죠. 카메라 없는 게. 아니 근데 아까 오시자마자 우리 방송하기 전에 재민이 의원께서 김태년 의원이 젊을 때 꽃미남이었다고. 네. 그래서 아주 제가 가늘고 여리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네.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이게 제보를 해서 트위터에다 우리 저기 댓글 다시는 우리 동지 청취자들께서 올려서 좀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널리 좀 알려야 돼요. 네. 누가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젊었을 때 꽃미남이었다. 사진을 올리셨어요. 아. 대학교 때. 그런데 저희는 아드님을 올렸는 줄 알았어요. 이야. 너무 가늘어서. 그 옛날 사진이 다 없거든요. 네. 옛날에는 이제 이 사진이 이게 무슨 물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찍지도 않지만 네. 또 보관도 안 합니다. 다 태우는데 그 친구가 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하나 보내줘서 우리 단톡방에 하나 올렸더니 그 사진을 보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때? 네. 계시는 건데 뭐 꽃미남은 아니고요. 그 본판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과연 꽃미남인지 아닌지 예. 이번에 웹자보를 만들 때는 그 얼굴로 웹자보를 만드는 걸로. 저를 쑥스럽게 하지 말아주시기 예. 바랍니다. 저한테 제공해 주세요. 그걸로 네. 웹작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 소개할 때 삼선 의원이라고 소개했는데 17, 19, 20대 당선됐어요. 네. 18대는 왜 떨어지신 거죠? 아니 2등 났으니까 떨어졌죠. 네. 그때 그러면은 백- 민주당이 129 거의 어려웠을 때. 어려웠을 때 네. 2008년 이명박 때 의원이라 그래서 년이 붙어서 이름이 참 이상하다. 그때. 그래갖고 김태랑 최고위원 계셨죠. 옛날에. 그분하고 막 헷갈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되게 젊은 분이셨다는데 그때 놀랐고. 19대 때 같이 의정활동 했었잖아요. 네, 했죠. 그때 그런데- 느낌 어땠어요? 일 잘하세요. 일 잘하고 통 크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호탕한 남자를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웃는 것도 남자들이 이렇게 호탕하게 하하하 임꺽정식으로 웃는 분도 드물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을 되게 잘해요. 통도 크고 디테일도 강해요. 그래서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런저런 디테일과 조정을 하고 계셔서 국정기획 자문위도 같이 일하고 계시죠? 네. 네. 근데 잘 못 봐요. 워낙 워낙 바쁘셔서. 바쁘고 회의에서 잠깐 보고 이런 정도고요. 저는 이제 방송 문화 뭐 요쪽만 특화돼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 스타일이 없어서 아니고. 되게 좋아요. 네. 강원식 의원은 어때요? 저희는 김태년 원내에서 보는 관점으로도 워낙 바빠요. 회의에서 잠깐 보이고 국정기획 자문위에 가신다고 하고 예, 여기서도 저쪽으로 가셔야 되고 저쪽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되게 필요한 데가 많은 분이에요 지금. 그리고 정말 이게 홍길동 같이 분신술 써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하고 취합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최고 그 원내 대책회의가 있거든요. 정책자문회 조정회의도 있고 근데 그 회의 시간을 우리 정책위 의장 때문에 바꿀 정도로 조정을 해서 10분 10분을 다 땡긴 걸로. 그다음에 다시 또 정상으로 갔죠. 10분을 다 땡길 정도로. 네. 그게 원내대표가 아니라 정책위 의장 때문에. 그건 국정기획 자문위를 또 가셔야 되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려해 줄 정도로 실제로 바쁘다는 게 자타공인 다 되어 있고 또 그만큼 역할을 많이 하는 것들을 우리 민주당 여당에서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강훈식 의원은 그 대선 때 경선할 때 그 안전 캠프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김태년 의원의 어떤 안전 지사 비판 발을 약간 또 상처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언제 때가 되면 저는 상처받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네. 때가 되면 우리가 안희정 지사를 모셔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죠. 어머 안희정 빨리 모시자. 안희정 네, 한번 지사. 모셔봅시다. 아니, 근데 안지사- 두 분이 네. 통화하셨다면서요? 바로 그 다음 날 통화했죠. 바로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점심 먹고 있는데 안지사로부터? 네, 네. 안지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좋은 이야기 했어요 서로. 예. 아 경선 때 충분히 뭐 그런 좋은 이야기 했고. 공부할 수 있죠. 네. 뭐 그 뒤에도 뭐 또 가끔씩 봅니다. 보고 또 좋은 이야기들 합니다. 예. 제가 안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평소에 예.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도 그렇고. 저도 많이 가슴이 아팠죠. 이제 혹시 그 일 때문에 그렇다면 지나간 비유한데 박수현 대변인 전화만 받았어도 제가 그거를 안 올렸을 수도 있어요. 박수현 대변인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왜 그렇게 했니?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화를 전화 안 안 받잖아요. 받아서. 그래서 그냥 확 올려버렸죠. 그랬더니